자, 여기 이제 르네상스 관련된 이탈리아 르네상스 관련된 내용 볼게요. 제가 앞에 그 페이지를 좀 잘못 말한 것 같아. 예. 그래서 200 이게 43 페이지인가 그래요. 그래서 구판 기준으로 해 갖고 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제가 강도 가기 전에 뭐 여러분들 강의 듣는 분들은 그럴 경우가 없겠지만 예 가끔씩 제가 악플을 쏘는 사람이 있어. 글에다가. 그래서 좀 약간 킹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열 받는 게. 저도 인간인 이상. 이 약품 내용이 비판하는 것까진 좋아요. 제가 제 자료가 완벽하진 않다는 건 저도 인정하고 제가 뭐 각기 뭐 다른 분야에 다 무슨 전문적인 내용까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뭐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뭘 그걸 듣고 자료 찾아보고 이거 수정하든지 그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근거도 없이 그냥 핵심이 없다. 뭐 근거가 없다. 뭐 적중률이 떨어진다. 뭐 이딴 식의 그냥 부정적인 어플을 막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감정이 나쁜 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려면 그딴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좀 예의가 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왜 북소형 카페에 들어와 갖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난성 글을 올렸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시면 나름대로 그 얘기를 하고 듣고 수정을 계속해요, 제가 안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좀 이거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면 좀 열받는 게 좀 있더라고요. 아까 전에 그래서 제가 공지를 올려 놨는데 그 근거 없이 그냥 막 까는 얘기 있죠. 부정적 어구를 써 가면서. 그리고 또 뭐냐면 없는 내용을 저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부정적 담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난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까더라고. 그런 식으로 되면 제가 뭘 답변을 해 줘요, 그분들한테. 예? 근데 이러는 거는 좀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어. 본인이 뭐 기분 나쁜 거야, 나에 대해서 기분 나쁜 거는 뭐 자기 마음이니까 상관없겠지만 일단 남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남도 설득시킬 수 있는 뭔가 내야 얘기를 해 줘야지 답변을 해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잠깐 열받아 가지고 좀 쓰다가 글 쓰다가 저도 이렇게 그냥 좀 늦었는데 하여튼 그걸 좀 자제를 좀 해 주세요. 그렇게 보기 싫으시면 다른 카페에 가서 그냥 자료 얻으세요. 그 학원 카페 본인들 수강하는 강사 카페 가서 얘기를 하듯이 그러세요. 강사 카페 가 보면 자기들 근거 없이 얘기한 거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전 근거까지 다 제시한 건데 못 받아들이고 그냥 부정적인 어구를 막 써 가면서 얘기를 하면 싫다는 거 아니야. 내가 뭐 하고 얘기하겠어요, 그분들한테. 예. 하여튼 열받아서 죄송합니다. 예. 자 하여튼 다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보면 자, 이탈리아는 서유의 다른 나라들보다 일찍이 봉건제가 무너지고 상업화 도시가 발달된 지역이다. 자, 지중해 무역을 중심으로 한 여기서 이제 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배경이 나오죠. 예. 자, 지중해 무역을 중심으로 한 상호의 발달로 부유한 시민 계층이 출현했는데 이 상층 시민 계층은 도시의 세속적인 생활을 부합하는 새로운 문화와 교육 체계를 필요했다. 자, 이로 인해서 이탈리아에서는 이례적으로 일찍이 소규모 교육이 발달됐고 다른 유럽 국가들 여전히 성직자들에게 크게 의존한 것과 달리 법률가, 공중인, 서기와 같은 전문적인 세속 직업인들이 대거 등장했다. 자, 이러한 변화는 이탈리아 도시민들에게 장치적인 도시 공동체의 기초여 고대 로마의 전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중산층의 성장 자체가 어떤 고대 로마의 어떤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배경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르네상스 배경 관련된 내용이 요 밑에 있고요. 자, 그래서 인제 요거 다음 단락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보면 자, 11, 12세기 때 공원 운동을 주도했던 부유한 상층 시민들은 공공귀족들과 함께 도시 문법의 계층을 형성했고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 체제를 출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자,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밀라노 공국, 피렌체 공화국, 베네치아 공화국 같은 수십 개의 도시 국가들이 자리 잡고 있는 북부, 교황령이 위치한 중부, 그리고 나폴리 왕국이 지배하는 남부로 나누어져 있었다. 처음에는 도시 국가들은 공화정 정치 형태로 갖추기는 했지만 사회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정치 권력이 집중됨에 따라 한가문이 전제적인 지배체가 점차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분립된 형태이지만 어떤 중세적 봉건 형태의 분열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한 나라인데 영역에
있는 중앙 집권적 전제 권력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요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업을 통해서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필렌체를 지배하게 된 메디친 가문이었다. 1378년에서 1482년에 필렌체의 가난한 양모 노동자들인 치오필이 반란을 실패로 이게 실패라고 했는데 서기에서는 들어줬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동시에 보시면 돼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들어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들에 대한 어떤 반발감에 의해서 결국에는 어 그들은 인제 뭐냐면 요걸 거부하고 새로운 집권층이었던 이 메디친가를 그냥 집권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COP의 반란은 단기적으로 수용됐지만 결국 중단기적으로는 그냥 이들의 요구는 무시하고 결국에는 이런 걸 바탕으로 메디친가가 등장하는 어떤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실패하고 끝난 뒤에 벌어진 가두 지배층 사이의 권력 투쟁으로 최종적 승리한 메디친 가문은 이후 몇 차례 정치적 격변 속에 시에서 추방되긴 했지만 끈질기게 권력을 유지하면서 피렌체 공화주의 정통을 서서히 보사시켜 나갔다. 그죠? 자, 그 난립하고 있던 군소 도시들을 다스릴 때 이탈 통치자들을 이 신노네라고 하는데 이 신노네라는 이제 그 당시 정형적인 이 독재자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치적 책략과 권문수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 이러한 이탈리아의 혼란한 정치 상황을 반영하여 군주론을 저술한 르네상스 최고의 정치 이동가가 마키아벨리가 강력한 지도자의 통치를 옹호하면서 정치를 종교와 도덕의 영역으로부터 분리했다. 자,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의의죠. 의의. 예. 흔히 오해되고 있는 것처럼 마키아벨리가 모든 정치적인 도덕률을 폐기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후 근대 국가 이데올로 자리잡게 된 국가이성. 이 국가이성이라는 것은 후에 이제 뭐냐면 그 로마법에 나온 내용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근대 주권 이론의 어떤 바탕이 되죠. 이 주권이라는 개념도 여기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화주의 같은 중요한 정치 이념을 그 후세에 물려줬다. 예. 그래서 인제 이 공화주의란 말 주의할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주주의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공화주의라는 것은 엘리트 중심 가두 정치인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중들을 무시하고 몇몇 사람들이 인제 하는 이런 형태를 공화주의라고 했어요, 공화주의. 그래서 우리는 공화주의를 약간 민주주의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그 당시까지 근세와 근대까지는 아직 공화주의가 민주주의하고 좀 다른 개념이었어요. 예. 그래서 요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탈리아 통치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대내적으로 가시하기 위해서 단순히 예전처럼 군사력만 의존한 게 하진 않았다. 앞에서 말했죠 이탈리아 통치자들, 특히 이런 독재자들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의 권위를 나타나기 위해서 뭐냐면 인문주의와 예술, 경쟁을 지원하서 육성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인제 그 예가 이게 쭉 있어요. 일례로 14 세기 말부터 필렌체에서는 비잔틴 제국의 학자들이 건너와 그리스 고전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고대 그리스 문화와 철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게 됐는데 특히 플라톤 연구에 집중했던 인문주의자들 모임이었던 플라톤 그 학회를 적극 풀어냈던 인물이 메디친 가문의 수장 코시모 데 메디치였다. 자, 메디친 가문의 후원은 미술 분야에서도 빚을 받았다. 자, 코시모의 손자 로렌츠 데 메디치는 15세기 후반 피렌체를 지배하면서 보티첼리와 미켈란젤로 같은 당대 거장들을 후원했을 뿐 아니라 서양의 최초의 미술 아카데미를 또 설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서기에서 후원을 해줬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최초의 미술 아카데미를 만들었다는 거 그런 것들 그다음에 플라톤 학회를 또 지원해 줬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미술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앞에 있는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냥 넘어갈게요. 예, 근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부각시켰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북섬 르네상스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이제 자, 서기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자, 북부 유럽의 르네상스 이렇게 보면 있는데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16세기 때 알프스를 넘어서 북부 유럽에 전파되었다. 그러나
북유럽의 르네상스가 꽃핀 터전은 이탈리아와 달랐다라는 거.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하고 북부 유럽의 르네상스의 차이점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예.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차이점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야, 그래서 이제 차이점을 좀 보면요. 대개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심리적이고 기족적이고 문해지향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 심리적이고 기족적이라는 것은 그 주요 이제 수요층들이 주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도시 귀족들이나 권력자들이나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 특징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했던 것은 원전은 그리스 로마 고전. 자, 그래서 이게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알프스 르네상스는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 알프스 르네상스는 비판적이고 되게 이제 비판의 대상은 종교겠죠. 종교나 그다음에 교회죠.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었지만 비판적이었다는 거. 그다음에 사회적이었다는 거. 종교 지향적인 거. 있어요. 그래서 종전의 교회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원시 기독교 고전을 다시 이제 끄집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연구하게 되죠. 시브리어나 그리스 연구를 해갖고 배워서 그걸 이제 다시 성경책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들은 고전이라도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고전이 아니라 원시 기독교 고전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기독교 그를 바탕으로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요 단계 때까지는 이제 르네상스 단계까지는 뭐냐면 그 카톨릭을 인정하는 단계에서 그 체진의 비판이었지만 이게 이제 그들이 의도하지 않지만 아예 카톨릭을 부정하는 종교 개혁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관계에서 이제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동시에 사람이었는데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았죠. 에라스무스의 어떤 종교 비판적인 것들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에라스무스가 카톨릭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어요. 예. 교회 안에서 비판이었는데 루터는 이 교회 밖에서 비판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때 이제 내걸었던 것이 노예의지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의지론이 얘네들 그 북유럽 르네상스 인본주의자들 연구했던 그 원시 기독교 교리에서 가지고 와서 한 거거든요. 예. 그 뒤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에라스무스의 여전론과 그다음에 그 루트의 노예의지론이 대립을 하게 되죠. 예. 그 영향을 줬지만 또 대립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북유럽 르네상스 다시 관련된 내용을 다시 이제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바탕은 바로 어딜까요? 도시적이고 시민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15세기 후반에 전제군주 궁중이 르네상스 중심이 되었을 때도 그 기본 성격은 변함이 없었다. 자, 알프스 이북에서도 도시가 발달하고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있었으며 정치의 중심은 절대군주였고 그의 군중이었다. 독일은 이탈리아와 같이 정치적 분열되어 있었으나 이탈리아 같은 도시국가의 분립이 아니라 봉건주의 신분적인 연방국가의 분립이었다. 그래서 이탈리아 분열과 좀 다르다고 했죠. 이탈리아는 중앙집권적이고 어떤 전제적인 분열인데 반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연방국가인데 연방국가가 중앙집권화 이전이에요. 예. 그건 신분제적 연방국가의 분립이었다. 그래서 이제 있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뭐냐면 연방국가들도 연방군주 절대군주의 길을 택했죠. 이건 이제 뭐 계기가 됐던 것이 30년 전쟁 이후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뒤에 좀 설명을 하고요. 자, 이탈리아에 있어 고전은 직접적인 문화 정통이었으나 알프스 이브의 경우에 반드시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로마의 근거지였잖아. 거기 문화 전쟁이 있었죠. 근데 알프스 이브 지역 같은 경우에 물론 그리스 로마의 어떤 문화적 기반도 있는 곳도 있겠죠. 근데 독일이나 그런 데서는 아예 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있기 때문에 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이탈리아처럼 직접적인 기반은 안 된다 그거죠. 자, 그래서 일찍이 로마 문화를 뿌리냈던 프랑스의 경우만 하더라도 중세 기사 문화나 스컬처 그리고 고딕 건축이 중심이었고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중세 때 만들어진 거죠.
독일은 고전 문화권 밖에 야만 상태에 놓여 있어. 아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로마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는 고전에 열광할 수 있었지만 북쪽 지역의 그 고전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은 고전보다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고전보다는 주로 기독교 서적, 예전에 그 원시 기독교 때 그 서적들, 그래서 그거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는 고대를 새롭게 발견한 나머지 이에 부활과 모방을 열중했으나 그렇게 해서 부활한 고대에 대해서 북유럽 인문주의는 모방 단계를 넘어서 보다 학구적이고 비판적으로 대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좀 더 비판적으로 이제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 그리스 로마 문화에도 비판적으로 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이 발견된 고대와 기독교를 결합시킨 시도는 플라톤 철학의 부흥과 더불어 필렌체의 플라톤 학회의 주제 하나였지만 북유럽 인문주의자는 원시 그리스도교와 그 근거로서 성경을 원조로 보다 더 강력하게 강한 흥미를 가졌다. 그래서 그게 북유럽 인문주의자는 그리스도 인문주의자, 크리스천 후모니즘 또는 바이블 후모니즘이라고 길을 걷게 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라스무스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내용도 있는데 제가 다른 책과 뭐 서양사 강의나 그런 내용들을 해서 좀 비교를 이제 표로 하나 만들어봤어요. 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탈리아 르네상스하고 동료 르네상스 비교표가 있거든요. 예.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도시적이고 시민적인 성격이 있는데 여기 주의할 건 도시적이고 시민적이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평범한 시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에 시민이라는 거는 돈 많은 시민들, 아니면 상층 부르주아 계층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런데 이제 동료 르네상스는 절대군주가 후원했긴 했지만 그 소비층들이 대중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서민 친근한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도시국가가 분열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봉건적 신분제적 연방국가가 분열돼 있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영국 같은 나라는 중앙집권적 국가였잖아요. 이렇게 이제 좀 개별적으로 이제 좀 상황이 달랐다는 거. 그다음에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기존의 문화적 기반이 로마 그리스 고전에 직접적으로 연결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고전 문화의 부활과 모방의 열중이 됐죠. 아니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근데 그 북부 르네상스는 북유 르네상스 프랑스는 약간 이제 로마 그리스 문화의 영향이 있지만 뭐 독일 같은 경우에 아예 없는 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얘네들은 그리스 로마 문화에 상대적으로 약했어, 관심이. 문화적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화도 그 뭐냐면 얘네들이 연구한 걸 넘어갔고 좀 학구적으로 비판적으로 본 거야. 예. 그리고 얘네들은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보다는 어디에 있냐면 기독교에 관심이 있었어, 기독교. 그래서 이제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플라톤 철학을 기독교교류와 접목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런 걸 넘어서 아예 그냥 그 플라톤 철학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이나 이런 걸 접목시키는 데 있는데 얘네는 그 한 발짝 더 나가서 원시 기독교 성격을 갖는 데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정에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그 뭐냐 시브리어나 그리스어를 이제 배워 가지고 그 구약 성서와 신약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하려고 했죠. 예. 그래서 여기를 뛰어넘어 갖고 훨씬 더 여기에 더 집중이 했다. 그래서 이제 고전 문학을 볼 때 얘네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갖고 인제 고전 문화를 했고 얘네들은 원시 기독교 철학에 초점을 맞췄다. 요게 비중이 더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야. 그래서 요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 봤고요. 자, 그러면 다시 사용사 개론 내용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라스무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중요하죠. 이 사람은 기출문제 2번 나왔어. 자, 그래서 이제 에라스무스를 볼게요. 이 에라스무스는 그 공동생활 형제단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생활 자체가 이제 성경에 입각해서 단순하고 건건한 신앙으로 복귀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시 기독교적 어떤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이 사람의 업적은 크게 음, 두, 세, 그 사람의 활동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사람 그리스어 있죠.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가능했다. 어, 그래갖고 예전에 라틴어 성경에 불같은 오역을 수정했는데 이걸 바탕으로 그리스어 그
신약 성경을 바탕으로 나중에 이걸 자국어 성경의 어떤 바탕이 돼요. 번역에.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신예찬을 썼죠. 교회와 성직자의 타락과 어리석음을 비판하고 풍자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났던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교회 상당히 비판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예.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입장을 일단 이단하고 종파의 분파 활동, 그러니까 교회에 벗어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반대했죠. 쉽게 말하면 신교를 반대했다. 루터를 반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뉴턴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지만, 뭐냐면 이 사람이 인제 뭐냐면 초창기 때 이 사람도 뉴턴을 좋게 생각했죠. 근데 뉴턴하고 이제 갈라지게 되죠. 이 뉴턴가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자유의주의 논쟁이 표출됐죠. 예. 자, 하여튼 요렇게 인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에라스무스는 공동생활 형제다. 요거 명칭 외워 두세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신비주의 교단 중에 하나예요. 자, 공동생활 형제단 계통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성경에 입각해서 단순하고 건건한 신앙으로 돌아갈 걸 주장했다. 그래야 그는 타고난 그리스 지식을 구사하여 학구적인 그리스어판 신약 성경을 출판하고 라틴어 주석을 달았다. 요게 이제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종전의 불가타라는 어떤 그 카톨릭 성경을 부정한다는 게 있어요. 그 후에 이제 신교들이 그 후에 이제 뭐냐면 그리스 신약 성경을 만들 때 신약 성경을 할 때 이 불가타를 번역하는 게 아니라 요걸 가지고 번역을 한 거야. 네. 야, 그래서 종교 개혁에 그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는 우신예찬을 이제 뭐냐 해서 예리한 관찰력과 비판으로 교회의 성직자 타락과 어리석음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풍자했다. 그래서 우신예찬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신을 통해서 뭐냐면 교회의 어떤 교황과 성직자를 비판하는 내용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러나 이제 에라스무스는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가가 아니었으며 이단과 종파의 분파 활동에 반대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루터를 이제 비판했죠. 처음에는 서로 협존적이었지만 나중에 루터를 비판했죠. 그는 이제 철저한 세계 시민으로서 유럽 각지에 편렵한 끝에 바젤의 마지막 거주를 삼았다. 약 2,500톤에 통하는 현존하는 그의 선언은 당시 학자나 지식인뿐만 아니라 각국의 군주나 제후, 교황, 그리고 루터 등과 나눈 훌륭한 라틴어 선언으로서 그가 유럽의 지적 종교적 활력의 중심지였던 걸 말해주고 있다. 예. 자,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요거 자유의지 논쟁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기본서 없는 내용이거든 그 때문에 한번 그의 자유의지 논쟁을 한번 정리를 좀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11년 2차 기출문제 나왔는데, 자, 초기에는 이 사람이 이제 루터에 영향을 줬고 루터가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루터가 선을 넘기 시작하죠. 그 교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 대립을 하게 되고, 이때 교리 논쟁에서 자유의지 논쟁이 표출됐어요.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는 여존론을 주장했고요. 그다음 루터는 노예의지론을 주장했는데 이 철학적 기반이 달라. 자, 에라스무스는 스콜라 철학을 바탕으로 한 스콜라 철학. 그래서 스콜라 철학은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어느 정도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선행, 실성사를 행하는 걸 인정을 해 주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도 인간은 자유의지가 남아 있다는 거야. 이게 여존론이 남아 있는 였거든. 그래서 자유의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데 반해서 루터는 이 교회의 어떤 칠성사 행위를 비난을 하고 부정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 원식 기독교 철학을 끌어다 드는 거야. 그래서 원식 기독교 철학은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확립한 철학인데 교구 철학이죠.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그냥 의지가 상실됐다는 거야. 인간은 이제부터 이제 인간의 의지가 상실된 채 신의 의지에 뭐냐 예속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 의지 신에 의해서 노예가 됐다.
신에 의해서 무조건 따른 노예 불가다. 뭐 이렇게 해서 노예의지론을 주장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했고, 그러면 이거에 따르면 당연히 교회가 이런 칠성사를 행사할 수 없죠. 교회도 사안의 무리로 구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의주 논쟁이 펼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제가 인제 그 기독교 서적을 뒤져가 가지고 냈어. 그래서 가끔 이런 문제들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논문책, 그 관련된 논문책을 끄집어내 갖고 이제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말했지만 이게 가끔씩 기독교 관련된 문제 나오면 신앙심이 두터운 분들은 이런 문제를 내더라고. 아 찾기가 좀 힘들어. 예. 그 문제는 그냥 깔끔하게 틀려 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 요런 문제를 맞추겠다고 뭐 달려들면 한도 끝도 없어, 진짜 공부하는데. 자, 그리고 이런 문제 맞춰 봤자 합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남들 다 틀린 문제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하여튼 그 사람의 의의는 루터의 프로테스트 개혁의 운동에 기반이었다. 그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넘어갈게요. 자, 프랑스에서도 보존과 성교의 원전에 관한 깊은 지식을 갖고 문화 서클을 조직하는 하여 주위에 영향을 끼친 덴탈풀 등이 있었다. 덴탈풀이 등이 있었고, 독일에서는 고전에 대한 관심보다 원시 기독교의 관심이 더 강렬.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반이 그리스 로마 기반이 아니잖아요.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더 강렬해서 누일이나 멜라니토는 단순히 지적 학문적 영역을 넘어서 직접 간접적 종교 개혁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누일은 이제 그 멜라니토인데, 멜라니톤 같은 사람 뉴턴의 친구기도 해요, 이 사람이 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에라스무스와 가까운 또 영국의 토마스 모. 이 에라스무스가 그 당시 이제 토마스 모와 친구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또 유명하죠. 이 사람도. 그래서 이제 수능 문제에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사람이 에라스무스야. 에라스무스, 토마스 모죠. 토마스 모가 이제 유토피아를 쓴 걸 아시죠? 그래서 공상적 사회주의를 이제 주장했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플라톤의 국가론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썼다는데, 이 사람은 이제 헤르팔스의 이혼 문제에 반대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형됐죠. 이 사람도 이제 토마스 에라스무스와 마찬가지고 카톨릭 신자야. 되게 독실한 카톨릭 신자고, 카톨릭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지만 그렇다고 카톨릭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비판적으로 접근해서 교회 개혁을 외쳤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요 사람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에라스무스는 북유럽 인문주의자 중에 특이한 존재였다. 실제로 정치가이기도 하였던 오호는 대법관에 있으면서 헬리 8세 이후 문제 계기로 발생한 로마 교회부터 그 영국 교회 독립에 찬성하지 않은 탓으로 런던 탑에서 처형됐다. 자, 그 크게 변화하고 있는 영국 사회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요때 이제 영국 사회는 이제 뭐와 관련되냐면 1차 인클로즈 운동과 관련. 자, 이때 인제 양들에 의해 사람이 잡아먹는다는 걸 표현했죠, 이 사람이. 그 이상적인 사회의 유토피아를 그렸다. 근데 유토피아라는 거는 이 세상에 없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유토피아 자체가. 예. 그래서 인제 모호가 공상적 이상적 사회에는 사회 구성원들 모호가 공상한 이상적 사회는 사회 구성원이 그를 공유하면서 공동의 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상제적인 사회에서 이론적인 밑받침이나 체계가 없지만 사회주의 선구적인 작품을 평가했다. 자, 그의 이상적인 사회의 정당성이나 타당성보다는 국민의 인문주의가 당대 사회에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를 제시하는 데 일관한 점에서 더욱 주목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여기가 의의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자, 요 관련된 유토피아 내용을 좀 한번 볼게요. 민행 교과서에서 122 페이지 잠깐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게 미래형이 아니라 잠깐만요. 이게 어디 여기 있네 여기. 예. 여기 있네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과 그다음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있는데, 한번 읽어 볼게요. 이게 유명한 거이고 교과서에 실려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즘 교황은 가장 어려운 일들을 베드로 바울에 맡기고 호화로운 의식과 즐거움만 이를 찾는다. 교황은 바로 나. 요 바로 나라는 건 우신이에요. 우신이란 것은 어리석은 뭐냐면 여신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우신 덕분에 우아한 생활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연극이나 다름없는 화려한 교회 의식을 통해 축복이나 저주의 말을 하고 잠시의 눈을 번쩍이며 충분히 기독교에 충성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는 뭐냐? 자, 유토피아는 이제 보면 이 나라에 왜 이렇게 많은 도둑이 들끓는가? 그렇게 온순하고 먹이를 조금 먹던 양들이 요즘에 지나치게 많이 먹고 또 사나우죠. 가장을 말하면 인간들까지 다 먹어치운다. 자, 이거는 그 당시 행해졌던 1차 인크루즈 운동을 비판했던 것이요. 그것은 비싼 양털을 얻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귀족과 신사, 성직자 수도원까지도 백성들의 경작지를 뺏어 온통 목자 목장 우토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사회 비판적 성격을 되게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자료 1 번하고 자료 2 번을 토대로 북녘 르네상스 특징을 정리해 보자. 그러니까 요 자료에 한정돼서 인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부조리한 현실 사회, 교회의 세속화, 성직 사학을 비판했다. 자, 이것은 그들이 의도하진 않지만 얘네 둘 다 카톨릭은 이제 뭐냐면 안에서 개혁을 하잖아요. 근데 종교개혁 사회주의 토대 카톨릭 밖의 개혁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의도하지 않지만 얘네들의 영향을 받은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다시 서양사 개론으로 넘어갈게요. 자, 또 북유럽 르네상스의 또 특징이 뭐냐면 각국이 국민 문학에 싹 트고 있다는 거야. 자, 이 국민 문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국어로 쓰여진 문학 형태죠. 예전에 라틴어로 쓰였잖아요. 라틴어가 아니라 자국어, 토속어를 중심으로 한 문학을 썼다. 문학 작품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작품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보면요. 프랑스의 라브레와 라브레스는 가로강티아와 판타그레 소설에서 주인공 부자의 평년과 모험을 이야기하면서 재치 있게 당대 사회를 풍자했으며 여기에서 인제 보면 또 서양 교육사에서 이게 작품이 나오는데 자유로운 교육을 강조했죠. 그래서 종전의 어떤 중세식 교육 제도에 대한 비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작품 중에 테라스톤의 표에서 제시된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는 경고는 자유분방 르네상스의 생활 신조로 표현한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르네 라브레가 라브레보다 뒤늦게 나온 사람이 나온 몽테뉴가 있어요. 몽테뉴 수상록이라고 있죠. 수상록은 에세이 그러니까 인제 어떤 자기가 생각한 걸 쓴 그거죠. 그 에세이의 어떤 표시가 됐던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작품이. 그래서 에세이에서 이제 수상국에서 건전한 회의주의와 관용주의에 입각한 가벼운 필치이지만 모든 사물에 대한 예지와 인간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자, 영국에서는 초수에 산 국민 문학이 셰익스피어에도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언어의 천재이며 무궁무진한 말의 복이었다. 그는 헨릭과 오데로, 멤버드, 그다음 맥베드와 그다음에 로미오와 줄리아 같은 수많은 시국의 명작을 남겼다. 그리고 인제 거의 같은 시기에 에스파냐에서는 세르반테스가 이제 등장해서 돈키호테의 작품을 남겼다라는 거죠. 자, 이 작품은 중세 기사 시대를 동경하는 중세 기사 시대를 동경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인공 돈키호테의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평년의 모습을 그리면서 사회 비판을 담는 동시에 사색적이고 내성적인 헬릭과 다른 낙천적 행동적 인간형을 굉장히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굳이 문학적 의미나 이런 것들은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거는 교과서적 의미에서 누가 누구를 지었고 뭘 그러니까 뭘 저자를 썼고 이런 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적인 내용만 좀 약간 보시면 되는데 자, 뭐 요 정도죠. 그래서 문학의 라틴어를 쓰는 중세 문학과 달리 자고를 쓰는 국민 문학이 발달했는데 에스페라 세르반테스 돈키호테는 영국의 셰익스피어 헬립이나 노미오 줄리를 저수했다. 누가 누굴 썼고 그러니까 누가 어떤 작품을 썼고 그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인제 뭐 문학 작품에 관련된 내용을 써고 나오지는 않겠죠, 요거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미술도 있는데
미술은 이제 보면 이제 좀 약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좀 일상생활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 일상생활의 모습이 많은데 이거는 주요 소비층이 대중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대중들이죠. 이탈리아 르네상스 작품들은 주로 인제 자신을 후원했던 어떤 돈 많은 집안 자본가들, 그다음에 인제 뭐 교황, 권력자들을 위해서 인제 만들어졌다면 요거는 대중들, 물론 이 대중들도 이제 완전히 가난한 대중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중상층, 그러니까 돈을 주고 지불하고 그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모습들이 되게 많아요. 예,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 예. 자, 하여튼 여기 보면 북유럽 르네상스 미술은 기사성 같은 수많은 천재들이 종횡무진을 하야했던 호화창의 이탈리아에 비해서 질과 양에 있어 훨씬 빈약했다. 그래서 요건 질과 양에 대해서 빈약했다고 돼 있지만 요건 이 사람의 개인적인 그 얘기고, 서양사 강의에서는 어 뭐냐면 대중적인 어떤 미술품이 많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게 쭉 있는데 요거는 요거보다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좀 볼게요. 이게 좀 돼 있기 때문에. 자, 미술에서는 반 에이크 형제가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유화 기법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브로 블리 블리히얼이라는 사람이 브리히얼이라는 사람이 서민 생활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고, 독일 출신의 홀반이라는 사람이 초상화를 했다. 아,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인제 구현승으로 이게 에라스무스하고 그다음에 여기 토마스 모의 그 초상화가 이 사람이 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홀바인이. 그리고 인제 그리스 출신의 그레코는 종교화를 주로 그렸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작품들이 만들어졌고 주로 대중들이 소비하는 작품들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인제 그 그림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대중들 이제 일상생활 그림이 있잖아요. 그 프랑드의 화가였던 브루이 그린 그림인데 농부가 춤을 추는 모습은 농촌의 한가운 소박한 즐거움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좀 정교한데 아까쯤에 에스파냐에 활동했던 엘 그레코가 이제 그린 그림이죠. 그 순교자 성 스테파누스와 아우구스티누스가 오로가스 맥작을 매장하는 모습을 성스럽게 표현했다,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외에도 잠깐 제가 교재를 좀 보면 제가 여기에다가 그림의 스케치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독일에 있고 바다이크부터 해서 쭉 있는데 한번 쭉 읽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요 내용들 제가 인제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이거 서양사 총론에 보면 자세히 돼 있던데 여기 서기에서는 간단하게만 언급돼 있어 갖고 넘어갈게요, 여기는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발명과 과학 부분을 이제 넘어가죠. 예. 요거 넘어가기 전에 서강제와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볼게요. 자, 215 페이지 펴 보세요. 음. 북유럽 북서유럽의 르네상스 관련된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 중세적이고 봉건적인 배경이 더 강하게 남아 있었던 북서유럽 지역에서도 이탈리아 영향을 받아 르네상스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래서 인제 여기에 보면 북유럽 르네상스의 배경이 나오거든요. 배경. 요거 두 가지 정도 나오는데 요거 외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예전에 한번 2차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자, 보면 북서유럽의 인문주의자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학자들은 대개 이탈리아에 가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이 편집한 고전 문학이나 저작들이 활판 인쇄술을 발달한 덕분에 손쉽게 알프스 이북 지역을 전파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판 인쇄술의 발전이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배경을 보면 15 세기 말에서 프랑스의 반려 왕조와 에스파냐 신성 로마 제국이 통치했던 합스부르크 가문이 그 이탈리아 사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일으킨 이탈리아 전쟁은, 그래서 이제 이 두 가문이 이제 그 당시 패권을 다투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이탈리아까지도 인제 전쟁을 무대를 확대시켰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수많은 귀족들이 르네상스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요것도 배경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배경 써가면 요 두 가지를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여기 인제 서양사 강좌가 있으니까 예전에 2차 기출이 나왔던 거야, 요 부분이.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속 읽어 볼게요.
자, 이처럼 북서유럽의 르네상스의 뿌리가 그 이탈리아에 있긴 하지만 북서유럽의 인문주의를 이탈리아 인문주의 단순한 복사판에 이해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북서유럽의 각국의 상황이 이탈리아 상황과 사뭇 달랐고, 따라서 북서유럽의 인문주의자들은 고전적 인문주의를 각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의 연구 성과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얘네들은 이제 주로 고전적 인문주의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연구한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들은 관심 있는 게 주로 이제 그리스 로마보다는 어디에 관심, 기독교 문제에 관심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북서적 인문주의자들의 이제 특징이거든요. 예. 그래서 고전적 인문주의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얘들의 주요 관심은 기독교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북서적 유럽 인문주의자는 원조로 돌아가자라는 인문주의자 슬로건을 고대 그리스나 로마 작가의 이교적 고전 작품이 아니라 성경 연구에 적용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이미 이탈리아에서 발전했던 고전 연구의 역사적, 문헌학적 비판 방식은 당시 통용되었던 라틴어 성경이었던 불가타 성경에 적용하면서 그리스어와 시브리어를 학습에 기초한 성경 원전 연구에 관심을 돌렸던 거다. 그리스어를 익혔던 이유가 이제 신약 성경 그리스어를 적혔고요. 시브리어는 그 구약 성서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제대로 원본을 읽으면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를. 그래서 이 학습을 토대로 성경 원전의 연구에 관심을 돌렸던 것이다. 자,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북서 유럽의 인문주의자들은 순수했던 초기 기독교 정신으로 복귀를 촉구하면서 당대의 종교와 사회를 비판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그래서 북서 유럽에서 출현한 이런 독특한 성격의 인문주의자를 역사가는 기독교 인문주의자, 성경적 인문주의자, 아까 이제 바이블 휴머니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라고 한다.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이제 보면 그 성경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본래 구약 성경은 15년으로 쓴 것이지만 기원전 3000년에 그리스어로 번역되어 이른바 70인 역경이 있고, 신약 성경은 서기 1세기경에 그리스어로 편찬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과 그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후 5세기 초에 시에로니무스가 교황의 명을 받아 라틴어 성경 번역판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불가타 성경판이다. 예. 근데 이거는 불가타 성경판은 원전을 번역하는 과정에 의역이 많이 들어가. 카톨릭 측의 이제 입장이 많이 돼서 의역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불가타 성경은 중세 이래 서방 교회의 표준 자리로 성경을 자리 잡게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는 이걸 뭐냐면 의역된 그 잘못된 왜곡된 불가타 성격을 뭐냐면 어 그 바로잡기 위해서는 원전을 다시 봐야 되고, 당연히 원전을 보기 위해서는 그리스와 시보리를 익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에라스무스가 이제 그 뭐냐 그리스 원전인 신약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해 갖고 여기에다가 라틴어 주석을 갖다 붙이는 새로운 성경책을 만들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 볼게요. 자, 그리스 이제 기독교 인문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로서 네덜란드 출신의 에라스무스를 들 수 있다. 그는 우신예찬과 같은 타고난 풍자설을 통해 돈과 권력만이 추구하는 부패한 교회와 성직자를 통렬하게 비판했고, 1516년에는 라틴어 번역과 주석을 갖춘 그리스어판 신약성경을 출간하였다. 자, 에라스무스는 교회의 폐해를 호독하게 비판하긴 했지만 로마 카톨릭교를 대체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자, 기독교 윤리에 대한 교회와 설득을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평화적으로 개혁할 걸 믿었다는 점에서 이상주의 면모를 보였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계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뉴턴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뉴턴은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자, 한편 영국의 대법관의 역임을 했던 토마스 모어는 당대 정치적 사회적 병폐들이 뜻이 인식하였고 병폐들 뜻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인문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자,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빈부격차의 심화를 비롯하여 영국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생산물 공동으로, 그러니까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생산물을 공동으로 나눠 가지는 이상향을 모색함으로써 공상적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제시하며 평가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의의라고 볼 수 있죠. 의의.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르네상스 시대 각국의 소고문학 작품. 소고문학 작품은 이제 국민문학이라고 했어요.
자, 소공문학 작품들은 중세 토착적 정통을 상당 부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지만 중세적 특징을 고전 고대로부터 유래한 주제, 형식을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인문주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라브의 소설 가르칸티아와 팡타그로에 나타난 고대의 모범에 대한 존경과 스콜라적 학문에 대한 경면은 인문주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셰익스피어, 헬릿 등 같은 여러 시국 작품 등에서 고전 고대의 역사와 신화, 언어적 기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한 점은 인문주의가 영국 문학의 핵심 부분의 하나로 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북서유럽의 르네상스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거기 이제 관련된 다음 장, 서계 다음 장을 볼게요. 자, 발명과 과학인데 이거 예전에 한번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이지만 한번 나왔어. 공사 기출 문제로. 네. 그래갖고 이제 르네상스 3대 발명이 있다고 있는데 여기 보면 화약이나 나침판, 그 다음에 활판 인쇄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기 어떻게 영향을 줬는가 이런 것들인데 하얗과 나침판은 엄밀히 말하면 이게 르네상스 때 만들어진 건 아니죠. 이거는 중국에서 건너와서 르네상스 시기 때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 정도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활판 인쇄술은 이제 르네상스의 거죠. 예. 자, 그러면 내용 볼게요. 자, 근대과학의 중국에서 먼저 이제 나침판하고 이제 하약 관련된 내용인데 중국에서 발명되어 이스라엘에게 통용됐던 이스라엘에게 통하여 유럽에 전해진 하약은 대량이 거듭된 끝에 15세기 초에는 실전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하약이 도입되면서 중세 귀족들, 기사들이 몰락을 하는 계기가 되었죠. 자, 하기의 대표 사용은 공공비사를 무용지물을 만드는 데 몰락시키는 데 큰 목을 했으며 공건적인 성체도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이제 하약이 발견되면서 노다한 선벽은 오히려 불편하지 대포에서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큰 변화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얇은 높은 선박을 쌓는 게 아니라 얇고 별처럼 모양을 쌓아가지고 성벽을 이제 나가는 걸 공격하는 대포를 피하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이것들이 대포가 개량되니 이것도 안 되니까 아예 성 자체를 없애버렸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뭐냐면 나침판이죠. 그 원양어에 가득해 함으로써 그다음 유럽의 팽창을 가져오게 된 나침판 역시 중국의 기원이었으나 기량이 거듭된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3대 발명품 중에 첨단 및 유럽의 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활판 인쇄술이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발명자 구텐베르크가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많지만 1440년대에 라인란드 지방에 활자가 발명된 것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다. 자, 이거 역시 중국어는 종이하고 맞물려 있죠. 이게 콜라보가 잘 돼. 만약에 양피지아를 사용했으면 할판 인쇄소 이렇게 책을 만들 수 없잖아요. 얇은 종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할판 인쇄술이 가능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종이가 그 이전에 필사로 사용했던 양가죽보다 훨씬 싸다는 걸 알게 되고 그다음에 목판이나 동판을 만들어 동이나 그림을 여러 장으로 복사하는 기술이 발달한 결과이다. 일단 활판 인쇄술이 발명되자 곧 널리 뭐냐면 퍼졌고 1500년경에 이탈리아에서 활자를 이용한 인쇄소가 73개나 되었다. 자, 이 발명의 보급으로 종래 필사본에 비하면 훨씬 정교한 교존의 권위 있는 판본과 서적들이 값싸게 다양하게 만들어졌으며 그것은 지식과 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보급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쳤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뉴턴과 그다음에 칼뱅이 종교개혁이 이제 이때부터 종교개혁이라고 한 이유가 이런 그들의 생각이 이런 할판 인쇄소 통해서 널리 대중들에게 인식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인식됐잖아요. 그 비판들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연과학 또한 중세 말에는 로즈 베이컨이 실험과학을 주장한 예도 있었지만 과학의 발달을 억제하는 종교적 제약이 컸고 르네상스기에 고대의 권위가 또한 새로운 발전을 저해시킨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제약을 극복하면서 르네상스의 자유로운 탐구 정신은
근대과학에 초점을 놓게 되었다. 그 좋은 예가 해부학에서 베살리우스였다. 이렇게 있는데 베살리우스는 인체 구조도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마지막 줄을 볼게요. 자, 베살리우스보다 더 혁명적인 거는 17세기 과학혁명을 준비했던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성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독일계 폴란드이었던 코페르니쿠스는 하드와드 비롯한 이탈리아 여러 대학에서 의학과 법률을 배우고 단지 근처에 교회 성직자로 30년간 보냈으나 그의 뜻과 업적은 수학과 천문학이었다. 그는 중세 교회에서 공인을 되고 있던 콘트로 마이우스를 지구 중심에서 의문을 품고 1520년 지동설에 관한 이론을 세웠으나 당시 여건을 감안하면 이를 정식 공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죽기 1년 전에 지동설에 관하여 그의 이론을 출판할 결심을 한 코페르니쿠스가 인생 그의 어, 저서를 심의하게나 본 것은 그의 임종에 가까울 때다. 그래서 천체와 회전에 관해서라는 그의 저서는 천체 운행에 관한 혁명적 이론을 담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천동설을 보이려고 하지 않았고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에 경험도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가설로서 이제 천동설, 지동설 제시를 했죠. 근데 문제는 지동설을 입증할 수 있는 뭔가가 어떤 경험적인 증거가 없었던 거야. 그 당시에 이제 관측 장비로서는 뭐 만원공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맨눈으로 관측을 하기 때문에 이걸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천체 회전에 관해서 해서 이제 그걸 발견하기 전에 예전에는 이게 교회의 압박 때문에 이게 발간이 늦어졌다 이렇게 이제 서 있는데 그거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이론적인 어떤 근거가 지금 이론을 자신의 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냐면 출판하지 못하다가 겨우 간신히 죽기 전에 출판했다는 게 보통 좀 통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이 결함이 있었다. 이론만 있을 뿐이지 그거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그 증거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증거를 누가 댔냐면 후에 갈릴레오나 케플러나 이런 사람들이 했죠. 이거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지동설이 확립되려면 17세기 가금을 기다려야 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지리상의 발견을 보죠. 그래서 이 지리상의 발견 대항해 시대라고 했던 시기죠. 그래서 이제 거의 16세기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있던 시기인데, 자, 지리상의 발견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데 인구 기출에서 뭐냐면 별로 나오진 않더라고요. 주로 그 배경이라든지 가정은 안 나오고 주로 뭐가 나오냐 결과. 아, 결과 부분만 나와. 상업혁명 일어났고 그다음에 가격혁명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지리산의 발견 결과 어떤 그 경제적 어떤 영향 이런 것들만 예전에 좀 나왔어요. 근데 의외로 배경이나 가정 같은 거 특히 가정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와 이게 은근히. 예. 자, 하여튼 내용을 볼게요. 자, 첫 번째 단락을 각자 읽어보시고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 지리산의 그 발견 이런 배경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쭉 해서 몇 가지 대여섯 가지를 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하면서 좀 보죠. 그러면 이 시기 때 유럽인들이 새로운 항해와 미지의 어떤 나라를 찾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자, 이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인정된 견해는 첫 번째 이거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오스만 투르크족이 레반트라고 방면에 진출했고 레반트라는 곳은 어디냐면 앞에서 말한 요르단과 그 이제 시리아 일대 요르단, 레바논 이런 지역 일대인데 요 지역이 그 당시에 지중해에서 이 지중해를 통해서 이제 동방국자들이 그 지역에 온 다음에 지중해를 통해서 이렇게 이탈리아 들어가는 그 입구였거든요. 그 입구를 오스만 투르크가 장악을 했던 거죠. 특히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함으로써 동방 그 무역로가 폐쇄되어 동방 산물에 대한 중세가 돼서 중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있어요. 반론. 예. 근데 이제 반론은 이 저자의 그냥 개인적 견해긴 한데 보통 교과서는 요게 많이 언급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외워두시는 게 좋고 다만 요거는 그냥 참조 삼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예. 자, 여기 보면 콘스탄티노플은
동방부역에 있어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으며 동방부역도의 종점인 시리아나 알렉산드리아는 16세기 여기가 레반토 지역이에요. 이 시리아, 요르단, 뭐 레바논 일대 지역이 16세기 들어서야 터크 쪽에 점령됐다. 이미 지리산 발견 이전부터 그 길을 했는 게 아니라 배경이 되면 이전이어야 되는데 시기 보면 16세기는 한참 진행 중에 이제 들어와서 했다는 거죠. 게다가 15세기 통하여 동방산물도 계속 유럽에 수입되고 있었고 향신료 가격이 급등현상이 없었다. 얘네들이 세금을 많이 부과했으면 향신료 가격이 올라가는데 급등이 없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의견을 여기에 제시를 했는데 그냥 하나의 관점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은 콘스탄티노플 함락되기 훨씬 전부터 포르투갈인들이 동방을 가는 새로운 항구에 탐험하고 있던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 함락이 주 배경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새로운 인도 항로를 발견자인 바스코 다가마는 기독교인과 항로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교를 찾는다는 것은 기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여기에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건국 역사에 어떤 것인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 교과서에 보면 그 중세 말기 때인데 중세 말기 때 그 맨덜비 여행기라는 곳이 있어요. 네, 책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어떤 내용이냐면 황제인 프레스트 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프레스트 존이 통치하는 국가가 동방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로 서술을 하고 있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이제 유럽인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그런 것들이 배경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서양사 개론보다는 서강자에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강독하려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적어놓고 그래서 요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요 부분에 대해서. 예. 요거는 좀 서강자 내용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서강자에 보면 185페이지 보세요. 자, 185페이지 보면 프레스트 존이 어떤 인물하고 이제 비교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어떤 인물을 상정해서 볼 수 있냐면 사제 요한 왕국의 전서와 관련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사제 요한 왕국에 관한 전서의 구체적인 시기는 12세기 무렵이다. 그러니까 이 사제 요한의 왕국의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아프리카인가 어떤 지점에 그 기독교 왕국이 있어갖고 이 기독교 왕국하고 손을 잡으면 이슬람 세계를 물리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야. 자, 그래서 이제 주교 프라이징이 자신의 연대기에 사제 요한에 관한 한 가지 소문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요한 왕국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만든 것은 1165년에 비잔티움 황제였던 마누엘 코네누스, 그다음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페네 1세, 교황 알렉산더 3세에게 전달 편지였다. 자, 편지에 따르면 사제 요한은 부와 덕, 권력에서 세상의 모든 왕들을 능가하며 72명의 왕들이 요한에게 공물을 바친다. 특히 유럽인들 관심을 끌었던 것은 요한 왕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가난한 기독교 신자를 보호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이렇게 막강한 사제 요한 왕국과 동맹을 맺을 수 있다면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있는 이슬람 지역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사제 요한 왕국이 처음에는 몽골족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보니까 몽골족은 기독교에 관심이 없잖아요. 게다가 나중에 어디를 바꾸는 에티오피아에 관심이 있어. 예. 그래서 프레스트 존의 어떤 배경이 됐던 그 사제 요한 왕국과 연결된 프레스트 존의 배경이 됐던 게 에티오피아 왕국을 이제 상징하는데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왕국이 여기 있어요. 여기 사제 요한 왕국 여기인데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에티오피아거든요. 에티오피아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70%가 예전부터 기독교를 믿었어요. 기독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기독교를 믿는 그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뒤에 얘기했지만 제국주의 시기 때 이 에티오피아만이 이제 뭐냐면 에티오피아 나이베리아 두 나라만이 그 서강대 열강에 친일받지 않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것도 한몫해요. 이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서구 열강들을
입장이었던 아프리카를 점령했던 내세웠던 게 애들이 기독교를 안 믿고 야만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해방시켜 준다. 그러니까 계몽시켜 준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침략이 좀 덜 했어요. 물론 이탈리아군을 물리친 것도 있겠지만, 예. 자, 하여튼 뭐 그렇게 있고, 자, 몽골의 평화 시기인 유럽인들은 그 지상낙원과 사제 요한의 왕국의 존재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왜냐하면 이제 몽골 팍스 노마 시기 때는 팍스 노마란다. 팍스 몽골리아 시대 때는 몽골이 개척한 여러 안정된 확보된 비단길이나 바닷길 통해서 세계 여행이 가능했잖아요. 자, 그러나 1250년, 1350년 사이에 아시아를 직접 여행하고 온 선객자들과 상인이 남긴 여행기는 이날 유럽인들의 지리적 관념과 환상을 부분적으로 변화시켜 뿐 아시아에 대한 유럽인의 환상적 사고 자체를 완전히 사라지기 하지는 못했다. 자, 중세 말까지도 다수의 유럽인들은 사제 요한 왕국의 존재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실제 15세기 말 포르투갈의 주왕 2세가 사제 요한 왕국을 찾기 위해서 서아시아 사제를 파견할 정도 그 요한 왕국에 대한 믿음이 견고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사제 요한 왕국 관련된 내용이 그 서양사 개론에 나오는 프레스트 존과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네. 프레스트 존. 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맨덜비 여행기 관련된 내용도 여기 사제 요한이나 이런 왕국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기독교 왕국을 찾는 과정은. 자, 그리스도인들이 찾는다는 것이 기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건국 역사가 어떠한 건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두 왕국의 성립은 바로 끊임없는 이슬람과의 투쟁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과 몸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과 이스라엘에 타도하고 기독교를 전파하려는 염원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프레스트 존이 다스리는 사제 요한이라고 볼 수 있죠. 사제 요한이 다스리는 망각된 강력한 기독교 국가가 동부 아프리카, 오늘날 에티오피아 그 지역이나 아시아의 어느 곳에 존재하는 전선은 그들에게서 큰 관심이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만약 이를 발견하고 동맹을 맺는다면 이슬람 세력을 확공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바스코 다가마는 기독교인들 찾아왔다는 말은 뜻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에 나중에 에이크 왕조가 있어요. 엘리크라고 하죠. 또 그러면은 에이크라고 하는데 이 에이크 왕조가 그 뭐냐면 프레스존과 그의 왕국을 찾아서 이스라엘 세력을 확공하겠다는 생각으로 포르투갈 무역을 확장하려고 했던 것도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은 그건 이제 그 중에 하나고 실제 목적은 노예는 이런 걸 찾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그 사람이 포괄적으로 내세웠던 게 이 프레스존과 기독교 왕국을 찾으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제일 이제 이게 경제적 문제죠. 후추죠. 후추 같은 향신료는 유럽에서 생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동방에서 가져와야겠죠. 특히 유럽인들은 그 밀 생산량이 낮기 때문에 고기를 주로 많이 먹었죠. 근데 그 당시에 냉동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기를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훈제 형식으로 고기를 이제 보관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렇게 보관을 하면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후추 같은 향신료가 되게 필요했는데 이걸 얻기 위한 거다. 이게 이제 주 내용인데, 자, 호주를 비롯한 각종 항류는 지중해를 통해 동방구역의 주종 상품이었고 그것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은 이를 독점하다시피 한 이탈리아 도시의 경제 번역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애들이 이제 독점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산물이었던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은 더 유통관계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가격이 더 뛰겠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일 때는 호주를 직구매를 하면 그래서 쉽게 직구매를 하면 가격을 낮춘 가격에서 비싼 가격으로 후추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출할 때 얘네들이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후추였어요. 향신료. 그리고 뒤에 영국과 프랑스도 초창기 때 들어올 때 향신료에 관심이 있었어요. 인도나 이렇게 들어올 때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물론 이제 나중에 들어와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는 좀 이제 뭐냐면 이때 석유라든지 고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가져가려고 이제 했지만 초창기 때 동남아시아에 진출할 때 이 후추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동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몽골족들이 이제 이렇게 평정을 하다 보니까 교통로도 무역로도 이제 뭐냐면 어느 정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유럽인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요 관련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문론 같은 여행이 좀 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동방에 대한 유럽의 관심과 호기심은 13세기 에 몽골족이 원나라 조정에 오래 머물렀다가 귀국한 베네치아의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문 같은 여행기에서 더 커졌다. 자, 유럽인들이 있어 이 동방은 항목만이 아니라 중국산 견진물과 각종 보석의 산지로이기도 하였고, 마르코 폴로 여행기는 중국보다 더 동쪽에 있는 지판코 일본이라고 하는데 여기 황금의 나라가 있다고 기록돼 있다. 자, 그러므로 동방과의 직접적인 접촉의 길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고 경제적 이득이 클 뿐 아니라 신앙심을 높이고 국가적 영광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또 신앙심을 높였다. 아까 지금 프레스트 존 요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그걸 가능케 하는 기술들이 있어야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항해술 같은 것들이 발달됐고, 그리고 항해술과 관련된 이제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지리학, 천문학, 조선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발달이 됐죠. 이거 관련된 거야. 자, 그래서 새로운 항로의 발견에는 항해술 발달로 비롯한 구체적 실천적 요건을 갖춰져만 갖추어져 있어야만 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15, 16세기에 있어서 탐험과 해외 진출에서 세 가지 분야에서 기술적인 발전이 절대적인 조건이었다. 자, 요 관련된 그걸 가능케 했던 이제 기술적 조건들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지리학과 천문학에 대한 지식과 학대와 그것이 실제적으로 항해 문제에 적용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선과 해양 기술의 발달,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적들이 많으니까 화기가 발전되겠죠. 화기, 특히 해전에서 이용 발달이다. 자, 처음 두 분야의 경우 유럽인은 고전 고대에 인접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지식을 획득했고, 그러니까 지리학, 천문학,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스라엘에서 받아들인 거죠. 자, 이러한 지식은 실제로 현 시대 응용에 의해서 르네상스기에 유럽인 놀랄 만큼 독창적이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리학 발달도 고전 고대의 부활의 시민과 크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호트로마니우스의 천문학 개론. 요거는 이제 앞부분에 제가 잠깐 잘못 설명했는데, 여기 천문학 두 분야는 아마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예, 지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기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천문학이나 그다음에 영향을 받은 게 학위? 요걸 얘기하는 것 같아. 요 두 분야는. 그래서 이스라엘 세계에 영향을 받았다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리학 발달도 고전 고대 부활의 시민보다 크다. 호트로마이우스의 천문학은 아라비를 통해서 유럽에 전해져 있었고, 15세기 초에 추기경 다이는 유럽의 어떤 아랍과 유럽의 지리적 지식을 정 망라한 그 이망고를 집필하게 됐다. 예. 자, 그래서 이 이망고라는 말은 영어로 이미지 있죠, 이미지. 이미지야. 세상의 이미지란 뜻이야, 이망고는. 그래서 그 이망고가 이제 포르투갈어인가? 하여튼 뭐 스페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망고, 라틴어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이망고 뭐냐면 문디나 이만고 문디. 예. 그래서 라틴어 거야, 이만고. 이만고는 이미지의 세계라는 거야. 여기가 이미지고 이만고가, 그다음에 이게 발음이 라틴어였고 문디라고 이제 발음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세상이라는 뜻이야. 라틴어.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포르투갈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라틴어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라틴어. 예. 그래서 이미지의 세계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세상의 이미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집필했다. 바로 그의 아랍인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아 오해 망각되었던 포트로마이오스의 또 하나의 저서였던 지리학이라는 책도 재발견되어 큰 관심을 모았다. 자, 미지의 세계에 찾아나서는 탐험가들에게 이것들은 큰 자극이 되었고, 다이 추기경의 저서는 폴리미가 읽은 얼마 안 되는 책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실제 항해자에게 큰 책은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요 책은 이제 뭐냐면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콜럼버스, 나중에 좀 다시 얘기했지만 이 콜럼버스가 이런 책을 읽고 지구가 구형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웬만한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했어, 이거는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구의 둘레를 너무 어 축소해서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를 도와 가지고 북부가 좀만 가면 인도가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서양이 있고 여기에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이 대서양과 두세 배 넓은 태평양이 있을지는 몰랐지. 만약에 그게 뭐냐면 있다고 생각하면 짧은 시간에 요쪽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아예 포기했겠죠. 예. 자, 하여튼 이런 책들 지리학의 발달 등이 지리산을 발견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항해자나 탐험가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다 중요한 것은 해도였다. 그래서 13 세기 이래에 이탈리아와 카탈루냐 항구에서 천문적인 수학자들이 있었고 그들 위해서 해도가 작성되고 있었다. 자, 이런 해도는 날이 갈수록 더 정확해지고 항해자에게 큰 도움이 주었으나 육지가 보이지 않는 먼 바다에 나갈 때는 선박의 위치에 측정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되게 이제 여기 육지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육지를 할 때 요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이렇게 돌아서. 그 바스코 다가모 같은 경우에는 돌아서 갔잖아요. 예. 콜럼버스는 직진을 했죠. 이거는 예외적인 거고 대부분 이렇게 돌아서 간 거야, 돌아서. 그러다 보니까 지형 지문을 보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 지형 지문이 없을 경우에 나침판을 이용했죠. 예. 그래서 이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여기 지형물 중심으로 여기 근접항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갈 때는 해도가 있어, 해도가. 왜냐면 이거 다 많이 왔던 길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직선항로 해 가지고 갈 경우에는 이 해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요거에 직선항로 잘 안 가죠. 또 이렇게 근접항로로 가고, 직선항로로 갈 때는 이게 이제 뭐냐면 나침판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 위에 있는 해나 별의 모양을 보고 위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축적해 갖고 이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요런 것들 좀 기억을 해 주시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항법 성공률이 그렇게 이제 낮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것도 육지에 멀리 있더니 원양에서는 불가능했다. 원양어 같은 경우에는 가다 보면 이제 여기 불가능했다는데 좀 가능하긴 했어요. 여기 별이라든지 태양이나 이런 걸 보고 자기 위치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게 나침판의 등장이죠. 그래서 나침판에서 직선항로가 됐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직선항로가 그 당시에 널리 유포된 건 아니에요. 그냥 위험도가 있다 보니까. 예. 하여튼 이 초보인 나침판이 등장하면서 인제 했고, 그래서 천재 가축보다 간편한 사분이 아울러 어느 정도 발달되면서 또 가능했다. 그래서 나침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분이 같은 이런 것들 발명을 해 갖고 도구를 발명해서 그 당시 그걸 가능하게 했다. 원양어를 요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조선소설 발달도 인제 예를 들고 있죠. 자, 조선술이 이제 15 세기 때 발달했다. 그래서 중세 말에 지중해와 북해 무역을 왕래했던 무역수의 주종은 노와 돛을 함께 병용하는 육주형 갈래선이었고, 돛은 큰 사각형을 사용했다. 그래서 15 세기 들어와서 마스투스가 하나로 해서 4 개까지 늘고, 그리고 항해를 전적으로 돛에 의존한 변선이 발달하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아랍 선박의 삼각형 돛이 도입되어 종전에 사각형 돛에 겸용한 바위바는 경쾌한, 그래서 원양항에 건질 수 있는 정도로 경관 카라반선이 등장했던 것도 있죠. 이 카라반선 같은 경우에는 노가 없어요, 노가. 노가. 이건 완전 범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수노만 움직이는. 그래서 이 카라반선이 인제 나타났다. 초기의 탐험과 발견에 사용된 선박의 대부분 이 카라반선이었으며 16 세기 때는 사각형과 삼각형 돌을 병용으로 대형 선박에도 적용되어 원형 항해 성달이 되어 이러한 대형 선박이 카라반선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벨리선에서 완전한 범선인 카라반선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카라반이 좀 더 발전된 것이 뭐냐면 교과서에 나오는 갤리온 선이죠, 갤리온. 요거. 그래서 이제 태평양 대 무역을 할 때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이 태평양 무역을 할 때 그 갤리온, 그 갈라온이라고 하죠 또. 그 갤리온, 갈라온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 네. 그 갈라온 무역이라고 인제 나중에 그 스페인에 태평양 무역이 있거든요. 예. 요 선박이 나온 건데 요건 거쳐서 갤리선, 카라반선, 그다음
갤레온, 갈라온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 갤리온이나 이런 것도 있고 요 관련된 내용이 서강제에는 되게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제 만들어져서 그 당시 카라반선이 나오고 그 카라반선이 또 갤리온 선박 갈라온 선박으로 인제 바뀌는지 요게 나오는데 굳이 우리가 이 선박 관련된 내용을 볼 필요 없어 갖고 그냥 건너뛸게요 이거는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기술적 조건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는데 선박의 대포를 장비하게 됨으로써 전투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해전의 양상도 일반화하게 되었다. 자 종전처럼 적선에 접근하여 석궁과 그 기계식 노를 얘기하죠. 작은 하기로 간판상에 있는 적을 공격하여 전선에 뛰어들어 육탄전을 전개하는 대신에 어 원거리에서 한포 사격으로 적선을 격침하게 됐던 것이다. 자 이는 또한 새로운 보병의 전투 부대를 승선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더 주긴 하였다. 자 그래도 예전에는 이제 함대가 오면 부닥쳐 갖고 서로 간에 육박전을 했잖아요. 근데 함대가 오기 전에 이렇게 먼 거리에 사격해서 침몰시키는 방법인데 예전에 대포는 육전에 사용했는데 해전에 사용하지 않았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일찍이 해전에 사용이 됐어. 특히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뭐 이탈리아 이런 지역들은 해전을 많이 운용했죠. 우리나라도 인제 이걸 사용했죠. 하여튼 이 대포를 사용함으로써 육방전에 대한 뭐냐면 부담을 좀 덜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이 한포 사격을 위해서 새로운 해전수는 포르투갈 함대가 인도양의 위력을 가시하게 됐다. 그래서 인도 상인들이나 이스라엘 상인들은 무역을 할 때 그 포격전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주로 인제 육방전을 사용해 갖고 인제 이렇게 제압을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인제 그 포르투갈 상인들은 그 배에다가 대포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대포를 해 갖고 인도 선박이나 이스라엘 선박을 이제 압박을 해 갖고 자신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죠. 예. 그래서 요런 거 이제 배경과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렇게 해서 배경 중에 이제 내용이 있는데 자 요걸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많은 뭐냐면 지원을 많이 해 줬죠. 자, 지리산의 발견을 가능케 했던 것은 조건으로 직권적인 통역과 형성을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항로의 탐색과 발견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그걸 실패할 경우에 희생을 감수할 능력은 역시 통일국가를 이룩한 왕권에 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번역을 장악했던 베네치아도 나 한자 도시들은 구태여 새로운 항로를 찾을 필요 없었고 영국이나 프랑스는 어느 정도 지중해 무역이나 북해 무역의 혜택을 받고 새로운 항로를 찾아야 할 절박한 이유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포르투갈 및 이와 경쟁적 입장의 에스파냐는 지중해 무역부터 소외돼 있었고 이게 첫 번째 이유죠. 그다음에 이들이 또 지원했던 이유가 이스라엘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항로의 발견으로 초대한 경제적 이득에 대한 강한 갈망과 필요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 같이 대사에 연관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뭐냐면 국가적 차원에서 지상의 발견을 뭐냐면 지원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 중구난방처럼 이렇게 쭉 서술돼 있는데 제가 좀 약간 정리를 좀 해 보면요. 예. 예. 지리산의 발견 관련된 내용. 예. 자 일단 여러 가지인데 정리해 보면 동방상문의 욕구 그 향신료 등 같은 산지 업계에서 인도나 신라 몰락화 제도를 가려고 했던 거고 자 그다음 동방에 대한 관심 그 대표적인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문론이죠. 그다음 그걸 가능했던 원약 항해 기술이 있는데 과학 기술 뭐 나침반, 화기, 범선 이런 것들이 발달됐고 그다음 지리학이나 천문학의 발달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그 지구 구형설, 해우도, 육분위 그다음 포트로마이오스의 지리학 이런 거 천문 관측 기구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통일 국가에 대한 등장과 국가의 장려 그래서 이런 것들 종교 정렬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 그 외에도 다른 책에서 인구 증가에 위한 식량과 원료 확보가 있는데 이게 아마 서양서 강의 개론의 그 뒷부분에 있을 거야. 예. 뒷부분에 있거나 아니면 총론에 있는 내용인데 강의 내용도 있고 하여튼 그 인구 증가를 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 에스파냐 앞서갔던 이유는 이스라엘과 이탈리아 사이의 항로 무역 독점에 대해서 지중해 무역에서 소외됐다는 거.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점령으로 오스만토 항신 가격 상승 이런 것도 이제 들 수가 있고 지리적 이유, 국가적 기반 확대 이런 것들인데 요 관련된 내용은 또 서강제에 또 자세히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서강제 일단 또 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인도 항로의 인제 발견을 인제 볼게요. 예. 자, 여기 보면 그 엘리켓이 나오거든요. 포르투갈 항해자 엘리켓. 그래서 이제 엘리켓이라고 하지만 이제 에이크라고도 해요. 요즘에 에이크. 예. 이게 표기법이 좀 약간 다른데 자, 이 사람은 원래 목적은 동방항로를 개척하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네. 이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어 동방항로의 어떤 선구자 역할을 이제 그 의미가 이제 부여받아서 그런 건데 원래는 동방로 개척보다는 주로 아프리카 그 노예들 있죠.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라든지 뭐 자원 같은 걸 캐기 위해서 한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에 조금씩 이렇게 갔다가 그 엘리키 뒤에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조금씩 내려가다 보니까 우연찮게 이제 동방항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 그럼 내용 볼게요. 자, 포르투갈 항해 왕자 에리켓은 졌다. 그는 15세기 초부터 주변에 유능한 선원만이 아니라 조선과 항해 장비 제조 기술자, 천문학자, 수학자 등을 불려서 아프리카 서해안을 남하여 인도에 이르는 새로운 항로를 탐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좀 부정되고 있죠. 이게 서강자에 있어요. 서강자에 보면 동방항로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의 노예나 어떤 자원을 가지고 가려고 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동방항로를 목적으로 간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있고 그러니까 일개 왕자는 1420년 규모가 크지 않으나 잘 조직된 과학적 탐험대를 정기적으로 파견했다. 초기 성과는 미비했으나 탐험은 계속되었고 1441년에 보야도 앞 남쪽 해안의 탐험대는 약간의 사금과 흑인포로 데리고 왔으며 자, 그 후 6년간 포르투갈 탐험대는 1000명에 가까운 노예를 공부하였다. 그래서 에리케 왕자가 사망 후에 얼마 안가 탐험대는 시에라 레오나를 도달했고 해안선을 동쪽으로 굴곡하는 것을 보고 큰 희망을 가졌다. 1471년 적도를 넘어섰으나 해안선을 다시 남으로 구어져 실망이 컸다. 게다가 뿐만 아니라 에스파냐 전쟁 등으로 탐험 일시 중단되었다가 1480년경에 조한 2세는 적극적인 후원으로 탐험에 제기됐다. 그리고 인제 우리가 교과서 나온 그 인물이 나오죠. 이게 1487년에 바르토노무 디아스가 아프리카 대륙의 남단에 도달할 때 성공했다. 그는 심한 폭풍우 끝에 이곳을 발견했기 때문에 폭풍의 앞이라는 이름을 지었으나 디아스 보고를 들은 국왕은 시망봉이라고 이름을 고쳤다. 그래서 이제 시망봉 여러분들 아시죠? 남아프리카 맞다가 이렇게 돌아서 가는 그 지역을 시망봉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러나 희망을 꼭 달성하지 않았다. 이 인도의 항해는 포르투갈과 같은 작은 나라로서 신중히 기하는 대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르투갈은 그 당시 인구가 100만 밖에 안 됐어요. 되게 작은 나라였어. 예. 자, 거기에 복잡한 내정 문제가 발생한 데다가 1493년에 에스파냐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가 이탈리아 동단에 도달할 거라는 보고까지 들었다. 자, 그래서 이때 아시아 이탈리아가 아니라 아시아 동단이죠. 요거는 아메리카를 발견을 한 걸 얘기하죠. 콜럼버스가 죽을 때까지 뭐냐면 이 지역을 자신은 아시아라고 생각 않고 아메리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자, 아니 잠깐만요. 그 아메리카 생각하지 않고 아시아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요걸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렇다고 1 세기에 가까운 노역의 허사가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만세의 끝에 콜럼버스 보고가 반드시 정확하지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된 갖고 1497년 이 바스코 다가마 이 사람도 이름 좀 외워 두셔야겠죠. 자, 바스코 다가마가 하여간 4 척의 배를 인도로 항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디아스가 이제 발견했잖아요. 예. 여기 쭉 했다가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인도 항로를 간 것은 바스코 다가마인데 요게 인도양을 중심으로 인도 항로는 이게 처음에 서양인들이 알게 된 항로지 예전부터 인도인이나 이슬람 상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항로예요. 인도 항로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발견한 거야, 얘네들 입장 볼 때는. 예. 자, 하여튼 과감한 디아스의 경험을 살려 적도의 우풍지를 피하여 멀리 육지로부터 떨어진 항해를 하고 심한 걸 우회하고 아프리카 동해안의 항구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받으면서 다음에 이탈리아 인도의 캘리코에 도착을 했다. 캘리코는 어디 지역이냐면 요 지역이야. 예. 캘커타가 아니에요. 캘커타는 여기 있는 거고 캘리코는 여기 그 남부 인도에 있었던 도시인데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그 인도양 무역의 거점 도시였거든요. 예. 여기에 도착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지의 신두기 지배자는 별로 호의를 보이지 않았고 기득권을 이제 가진 아랍사람들 방해도 있었으나 신앙을 계층의 목표였던 후추와 육구연 등 같은 그 항로를 입수하여 다음에 리스브로 도왔다. 자, 그래서 이제 막단 이득을 챙기고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포르투갈이 이제 뭐냐면 나서서 동방 경영 경략을 하게 되는데 요 다음 장에 있죠. 예. 자, 포르투갈 동방 경략을 좀 볼게요. 자, 다가마가 인도 항로에 발견돼 이어 포르투갈은 적극적으로 동방 경략을 나선 것은 당연한 거지만 이에 앞서 1500년경 항로 무역의 내용과 그 경로를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항로 내용이 있는데 앞에도 얘기했지만 지리산 발견에 제일 중요한 게 아시아 항로를 얻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항로들 이제 보면 중국이나 몰로카나 그다음 인도 이런 것들이야. 항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계피, 육두구 등등 후추 같은 것들이 이제 항로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 갖고 이 항로무역 특히 인도양 무역의 중심이 이 항로무역이었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항로무역 관련된 내용은 이제 충분히 읽어 보시고요. 예. 그래서 이 항로무역의 그 당시 중심 그 거점 도시가 코치나 뭐 캘리컷, 고아 그리고 뭐 디우 등등인데 되게 나중에 인제 포르투갈이 주로 인제 그 인도양 무역을 장악했었던 배경이 뭐냐면 뒤에도 얘기했지만 내륙까지 들어가지 않죠. 내륙까지 들지 않고 캘리코나 고아 같은 이런 중요한 요충지를 점령하고 여길 거점 도시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인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요 관련된 내용은 뭐 각자 읽어 보시고요. 예. 마지막 인제 줄을 볼게요. 포르투갈은 1500년경에 상선대를 파견하고 다시 1502 년에 바스코 다가마를 지휘자로 하여 14척으로 구성된 강력한 무장 상선대를 파견했다. 그래서 인도양 장악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무장 상속대. 얘는 함포 사격을 내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인도나 이슬람 예 함선들은 함포 사격이 아니라 육박전을 했는데 이 함포 사격이 가능했기 때문에 쉽게 인도양 그 무역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거야, 포르투갈이.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넘어가서 어 304 페이지 볼게요. 304 페이지 강독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90 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90 번이에요. 자, 요게 인제 아부게르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요 인물은 좀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보니까 많이 읽은 것 같아. 예.